보자. 여러분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 판결을 내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무조건 무슨 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런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필수적으로 여러분 어떤 결과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얘들아 만약 음주운전을 하면 여러분 벌금 얼마 혹은 아니면 뭐 징역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얘들아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최대 여기까지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못 받으면 아니면 여러분 이제 감옥에 몇 달 동안 살아야 된다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판단을 누가 하고 있냐면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우선은 한번 봐보자.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 조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음주운전을 하면 뭘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법령 조문의 얘들아 정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구성 방식에 해당하죠. 정의이자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자,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일의적이라는 건 하나의 행동이 있으면 무조건 효과가 하나인 것. 즉, 여러분 지금 요건과 여러분 효과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일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무슨 관계냐면 1대1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으면 무조건 처벌을 이것만 받아야 된다. 당연한 처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의적이고 일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건이 하나가 있으면 효과가 다양하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법령이라고 하는 애들은. 혹은 이걸 여기 뒤에 나오는 불확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에다가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양성, 불확정성. 이렇게 저는 두 개를 쓸게. 칸이 좀 작긴 하지만. 자, 그래서 법조문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건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불확정 개념의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불확정 개념이 얘들아 쓰이려면 여러분 조건이 필요한 거네. 아무 때나 불확정 개념이 쓰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고려할 때 얘들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다가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구체적 상황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자,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이 민법에서 여러분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시로는 그럼 여러분 여기 예시 몇 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예시에 해당해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게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봐봐. 과다하게 만들어진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거가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여러분 처벌한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여러분 뭐가 돼야 돼? 효과야. 그렇지. 자,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게 청구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얘들아 어느 정도 감액해 줄 건지가 나온 것도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게 불확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일의적이지 않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요 성격은 일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성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에 해당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위약금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네. 손해배상 예정액이거나 위약벌일 때 이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야. 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약금의 성격이 얘들아 뭐가 되는 경우냐면 불명확한 상태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청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앞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어떨 때 여러분 이 위약금을 물게 되고 이 위약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 가를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위약금의 성격을 증명한 경우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증명하지 못하면 아까 얘들아 뭘로 청구한다고 이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 얘로 결정을 할 거고, 그러면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 증명됐을 때 위약금의 일종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냐 안 되냐 이 조건, 그리고 위약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 종류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거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아래 이런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굴 정리를 해야 되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애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 채권은 경제지문에서도 나왔잖아. 채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여러분 정부나 아니면 여러분 경제주체들이 여러분 뭘 발급을 하면 종이 증서를 발견하면 이자 주겠다라고 해서 투자금을 받는 걸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에서의 채권은 법에서의 채권은 그 채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타인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런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얘들아 물건을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채권이라고 하는 행동을 어떤 계약을 선생님 예시를 들 거냐면 우리 학원에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이 건물도 얘들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계단 청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청소를 해주세요 라고 뭘 한 거야 얘들아? 부탁을 드린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뭐가 되냐면 채권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청소를 여러분 내가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청소를 여러분 이제 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채권자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요구에 맞춰서 여러분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채무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청소해주는 사람은 뭘 요구할 수 있어? 돈. 그치? 돈을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돈과 관련된 여러분 뭐가 또 생기냐면 또 채권이 또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나한테 돈을 주세요. 돈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잖아. 돈을 청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 얘들아? 채권자가 또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반대로 나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요구한 대로. 그러면 내가 채무자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무슨 관계인지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채권자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그 행위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여러분 계약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두 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채무자의 그러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채무자라고 하는 존재는 계약 이행을 뭐 해야 되냐면 수행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고, 자 여러분 채무자가 잘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가 발생했냐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법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자 그럼 다시 할게.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그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이행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채권자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손해 액수를 이 정도로 볼 테니까 내한테 배상액을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 이행을 여러분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그리고 여러분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냥 손해배상액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 증명을 해야 된대.
이걸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러면 선생님이 청소를 부탁을 드렸어. 근데 이분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만약 물건을 뭔가 부셨거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 물건값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 얘들아? 손해 액수를 내가 증명을 하면 그럼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근데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만약에 물건을 하나 부술 때마다 얼마를 하겠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더라면 그러면 이러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러면 이때는 여러분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어. 그렇지. 이게 정해졌고 정해져 있을 때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이 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마지노선은 손해배상 예정액까지만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손해배상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랑 같을 수 있어 얘들아? 그러면 근데 더 클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부등호는 요런 방향이 돼야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리고 또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걸 증명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위약금의 성격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지. 자, 이때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위약벌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 법원이 재량이 없는 거네. 근데 여러분 손해배상 예정액은 여러분 이 표시를 보면 얘들아 적게 배정할 수도 있고 예정액까지는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법원이 뭘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얘들아? 감액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위약벌에서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결과이고 그 다음에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 위에서 여러분 증명을 했을 때 위약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손해배상 예정액하고 위약벌하고 그치? 그러면 그 둘의 차이점이 뭐야 얘들아? 그러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냐 없냐. 그렇지. 요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아까 위에 얘들아 표 정리했었잖아. 그 두 가지 얘들아 손해배상 예정액하고 위약벌을 나눈 기준은 이거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여러분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위약금은 딱 얘들아 위약금만 받고 이거를 얘들아 감액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그럼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또 증가하면 뭐도 받을 수 있냐면 손해배상 예정액보다는 여러분 작거나 같은 손해배상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위약벌일 때는 여러분 내가 돈을 몇 개를 받는 거야? 두 개를 받는 거야. 위약금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나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를 선생님 표에다가 쭉 정리해봤거든 얘들아. 그 아래 우리 표를 쭉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위약금이라는 건 알고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얘들아 있다는 건 알지만 근데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증명을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증명된 이 손해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가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이미 얘들아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손해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만큼 여러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얘들아? 손해배상 예정액. 그렇지. 만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우는 이렇게 특징이 하나 더 있죠. 이때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뭐야 얘들아? 이거보다 작게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감액이 가능하다. 범용이 이때는 여러분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위약금이 위약벌이 딱 증명이 되어 있을 때는 채권자가 위약벌에 해당하는 여러분 뭘 받을 수 있냐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법원이 감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번하고 3번은 여러분 차이점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에다가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얘들아.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 뭐를 받을 수 있다고 얘들아? 위약금 받고, 그치?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증명을 했으니까 손해배상금도 받고, 그치? 그래서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법원의 재량들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갈게요. 자, 보자. 우선은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이 된대요. 그러면 이런 민법에도 쓰이고 행정법령에도 쓰이고 지금 예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법령의 정의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이 법령상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봐봐. 아까 얘들아 우리 항상 법령이나 법은 조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걔네들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요건에다가 효과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 중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걸 기속행위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건이랑 여러분 여기 뒤에 맞아 효과. 자, 여러분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가 얘들아 그러면 뭔가 지금 두 가지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야 얘들아. 무조건 여러분 해야 하는 경우 이걸 기속행위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행위가 두 가지 행위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반면에 법령상 요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의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행정청에게 주어줄 거래. 재량이. 여러분 재량이라는 건 재량표 팔아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 그만인 거야.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선택권이 부여가 되는 거를 재량행위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법령상의 요건은 여러분 저 기속행위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충족이 되면 기속행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외적으로 재량이 충족이 되더라도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예외적인 결과의 모습은 재량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라고 부르는데 이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되면 행정작용은 대부분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 얘는 무조건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얘들아 요건과 효과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부분 되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1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되게. 왜냐면 이거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얘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재량행위는 여러분 1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준다는 건 여러 가지를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까 무슨 특성이라고? 불확정성.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확정 개념, 불확정 법 개념이라고 하는 애는 대부분 재량행위랑 어울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여러분 행정법령은 여러분 뭘 규율하는 법이에요? 행정작용을. 그렇지.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네.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나뉘는데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 기속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충족하지 못해요? 충족해요. 그쵸? 자, 근데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 충족됐을 때 반드시 실행이 돼야 돼. 반드시. 자,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여러분 선택적인 여러분 시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시행이 일어나니까 이걸 재량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불합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에 근거한 이 행동작용을 선생님이 행정작용이라고 했는데 행동이라고 써놨나 보다. 여러분 행정작용은 행정이 아니라 행정작용은 대개 얘들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재량. 그렇지. 대개 재량에 해당한다. 그러면 행정법령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자,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선택권이 주어지더라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준칙을 마련해서 규칙을 마련해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런 법의 내용을 따르고 이런 경우는 이런 선택권을 따르자. 이렇게 좀 재량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야. 그냥 뭐 무자비로 얘들아 재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재량 준칙에 얘들아 정의가 들어가고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법령이 아니야. 왜? 누가 대략적으로 얘들아 그냥 규칙을 마련해놓은 거야. 행정청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규칙이야. 그럼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여러분 뭐 두발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머리를 근데 염색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여러분 학교 안에서 어떤 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또 나름의 규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학교에서 만들어낸 규칙들이니까 그런 경우는 법령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러면 이 재량 준칙을 안 지켜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법이 아니니까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량 준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네. 얘는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율성이 있다라는 거야. 규칙은 규칙이지만 자율성이 존재한다. 규칙은 규칙이지만 자율성이 존재한다. 자,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이 되어서 그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B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지금 요건을 어긴 거예요. 요건을 지닌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안 지켰거나 뭘 지켰거나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 C라고 하는 효과를 하기로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B라고 하는 요건을 똑같이 만약에 어기든 여러분 지키든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무슨 효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C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선례가 남아있으면 그 선례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재량 준칙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권은 있어도 여러분 관행이라는 게 있고 선례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고 일단 이미 많이 해왔으면 그거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또 이거는 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간호사들도 간호사 안에서 서열 잡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게 태움 문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간호사들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엄청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엄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혹독하게 막 훈련을 시키나 봐. 그런 문화가 요즘은 많이 없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그 간호사의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옛날에도 했으니까 이건 너희들 많이 무조건 해야지.
만약에 얘들아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해야 돼. 사람들이 이거 부당하다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그 전에 선배들도 이랬으니까 당연히 이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법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무조건 여러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선례가 남으면 그 선례대로 행동해야 된다. 즉 동일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여러분 이 행정청은 여러분 이렇게 관행이 생기면 여러분 평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다르면 너무 불평등하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등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행정작용을 사용해야 된다. 즉 여러분 관행 선례에 따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빈칸은 없지만 관행과 선례에 따른다. 얘들 1학년 때 그 비코기 하는 거 좋았어? 연습하는 거 좋았어? 아 진짜? 나는 나는 선생님 사대 보고도 그 선배 교육이 따로 있었거든. 그 선배 교육이 있었어. 선배 교육 좀 왜 해? 뭐 이랬거든. 근데 3학년 되면 될수록 2학년 3학년 될수록 우리도 했으니까 너네도 해야지. 얘들아 후배들한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선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아니면 이런 백호기 때 이걸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준칙,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위에도 했으니까 아래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예시에다가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문제에 있었던 내용인데 문제를 선생님들께서는 바꿔서 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갑은 여러분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얘들아 무조건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누군가가 뭔가 이걸 따라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계약을 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졌냐면 채권이 만들어질 거네. 그러면 그 채권이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갑은 을에게 물건을 얘들아 줘야 돼요. 여러분 얘한테 물건을 소유권을 넘겨야 되네. 소유권을 넘겨야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되고 을은 채권자가 되죠. 근데 을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 돈을 100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 그럼 1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을은 채무자가 되고 여러분 갑은 채권자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을 갑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은 80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손해를 무조건 보게 된 거야. 손해를 봤으니까 여러분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갑과 을 사이에는 위약금 약정이 없었대. 그럼 여러분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위약벌인지 아니면 여러분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뭘로 정해져야 돼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져야 돼요. 그렇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얘들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채권자가 손해수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증명해야 돼. 얘는 여러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지지만 그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정액을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채권자가 증명해야 돼. 그럼 그 증명한 만큼 여러분 저 80을 받든 90을 받든 어떤 정해놓은 금액대로 그 이제 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얘들아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을 했어. 얘들아 위약금을 정해놨네. 그치? 자,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얘도 뭘로 정해져야 돼? 손해배상 예정액이야.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채권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위약금 100을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 우리 표에서 몇 번째 해당하는 거냐면 두 번째 줄에 있었던 애 아니야 얘들아? 손해배상 예정이 정해져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법원이 감액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법원이 얘들아 감액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여러분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혹은 그 밑으로 받을 수 있거나, 그쵸? 그러면 내가 80의 손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야? 80이나 90이나 1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감히 은행에 위약금 100을 약정을 했대.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뭘 적용할 건 당연히 위약벌을 적용을 해야지. 자, 위약벌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위약금을 받을 건데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원은 감액할 수 없어요, 얘들아. 법원이 감액이 불가하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채권자가 손해 액수까지 만약에 증명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위약금 말고도 뭘 더 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금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예시 만약에 선생님들이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문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불확정 개념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넘어가서 의식과 자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방학 때 했던 지문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가는 빠르게 한번 좀 정리하고 나는 그때 선생님이 설명 잘 안 했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가는 빠르게 하고 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자. 자, 가를 갈게요. 자, 심리천학에서 동일로는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황이랑 동일하다고 봤대. 그러면 여러분 의식하고 육체가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일하다, 같다. 그렇지. 자, 이와 달리, 여러분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기능주의하고 동일로는 당연히 비교되는 다른 혹은 대조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의식하고 기능이 어떻다고 보는 거야? 똑같다, 같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물질로 구성되었는 자, 얘들아 구성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능이 중요한 거네. 이 기능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의식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때 기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가 되고 있고, 여러분 함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떤 값이 정해지면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입력이 있으면 무조건 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능의 정의가 들어오는 거 맞는 거고, 이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함수적 역할의 일치의 정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둘 다 정의야. 자,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찔림이라고 하는 입력에 대해서 고통을 똑같이 내놓았으니까 얘네도 고통을 느끼네? 나도 고통을 느끼는데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고통이 얘들아 우리 비슷한 말로 의식이라고 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실리콘 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야? 다른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야? 다른 물질로 되어 있다는 말이었어. 그치? 그러면 다른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기능만 동일하면 의식이 같다라고 하는 걸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빈칸에 여기 빈칸에는 예시라고 써줘야 돼. 중간에. 자,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의식 이꼴 여러분 물질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누구랑 얘들아 입장이 정반대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동일론이랑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죠. 얘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동일론. 그치? 그래서 동일론과 기능주의자는 완전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우리 저번에 이거 정리할 때 선생님 어떻게 정리했냐면 동일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의식이 얘들아 이 정신이 육체랑 동일하다고 물질과 동일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능주의자들은 의식이 얘들아 뭐가랑 다르다고 했냐면 육체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기능주의자들은 하나 더 있지. 의식은 여러분 뭐랑 같다? 기능이랑 똑같다. 근데 이거랑 다르게 설은 의식이 우리는 기능은 동일하더라도 의식이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기능주의자들은 동일론이랑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기도 하고 또 기능주의자들은 설과 또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게 지금 1분단 마지막 줄이 아니라 이게 동일론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러면 이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중국어 방안에서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해보자. 이러면 실험 과정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죠.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출력을 내놓는데 이러면 입력과 출력을 해놓고 있으니까 입력 출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뭐였지 얘들아? 기능, 그치? 그 기능은 다른 말로 함수적 역할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는 함수적 역할 기능 요거 함수적 역할 기능. 그러면 이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무조건 똑같은 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누가 들어가더라도. 근데 설에 의해서 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은 같대. 이러면 함수적 역할이 같다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기능이 같지만 그치?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 중국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의식이나 인지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 의식이 같지는 않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 즉 그래서 기능이 똑같더라도 의식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즉 기능과 의식은 별개야, 다른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설의 입장과 여러분 이 기능주의자와 동일론의 입장과는 다르게 여러분 로렌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봐보자. 동일론, 그 다음에 기능주의, 설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 내부로만 한정을 하고 있대. 그럼 이거는 이 세 사람들의 입장의 공통점이라고 봐도 되지만 여러분 로렌즈가 봤을 때의 여러분 이 몸 내부로서의 얘들아 의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하지만 이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 바깥에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몸 내부에서만 인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 바깥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로렌즈의 확장 이론이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지금 대조의 입장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한 파일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게 바로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시가 들어갔는데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했다고 했으니까 이 노트북이 바로 뭐가 돼야 되더라? 몸 바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몸 바깥? 이 몸 바깥에서 여러분 열람을 하는 행동을 했더니 확인이 가능했대.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억했다라는 건 여러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인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신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나 믿음이 신적 상태의 예시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지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이나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인지 과정은 심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 의존함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존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내가 기억할 수 있고 다른 누가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을 심적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무언가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오롯이 뭐만 하면 돼요? 내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면 돼요.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면 되고 내 마음에서 그냥 믿음이 생겨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신적 상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우리가 의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 거네. 근데 이와 달리 여러분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비교를 해주고 있어. 아니면 대조라고 해도 되고 파생자 상태는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혹은 사회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주는 상태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면 이 파생적 상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예시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의 파생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노트북에 저장된 게 바로 여러분 내가 그 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외부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파생적 상태라고 보는 거다. 자, 이 주체에서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예요. 그럼 파생적 상태는 여러분 모습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노트북에 저장된 거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 내가 지우지는 않는 한.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생적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야. 하지만 열람 후에 주체에게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죠.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이 아까 뭐라고 얘들아? 심적 상태. 그러면 여러분 여기 파생적 상태가 있으면 이 파생적 상태에 의해서 여러분 누가 생겨나는 거냐면 심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파생적 상태를 통해서 심적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때 파생적 상태가 여러분 심적 상태로 변하는 거는 아니야 얘들아.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자,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이때 여러분 파생적 상태로서의 이 정보는 미안해. 여러분 요거는 이거 어디다 이거 로렌츠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여러분 아까 조작한다는 건 여러분 노트북에서 정보를 뭘 했어요 얘들아? 열람을 했잖아요. 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조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방식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성될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분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정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얘들아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인지 과정의 개념이 뭐였지? 심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심적 상태를 만드는 이게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인지 과정이야. 파생적 상태로부터 여러분 심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모든 게 이게 얘들아 인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인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대부분 어디서 하는 거야? 이 정신에서 머릿속에서 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이 머릿속에서 하는 이 과정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거야? 바깥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지 과정이 얘들아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얘들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인지 과정이 또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치? 두 번째 인지 과정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또 다른 바깥에 있는 파생적인 애를 통해서 심적 상태를 또 새로 기억을 또 만들어내면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심적 상태를 만들고 인지 과정이 여러 번 일어난다고 하면 인지 과정이 얘들아 계속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야? 확장, 그치?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파생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 즉 내 주체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사물이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얘들아 내가 이용을 해서 심적 상태를 만들면 그 만드는 과정이 인지 과정이라고 보고 그 인지 과정이 커지는 과정이 바로 확장 이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여러분 확장 이론이 성립이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기억 내 기억이거든요. 요 심적 상태로 만들어진 기억 누구 거야? 내 기억이야 얘들아. 또 만들어지는 거 내 기억이야 얘들아. 다 내가 주체일 때만 여러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내 기억이 아니고 타인의 기억이 온다고 하면 타인의 기억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네요. 이 조건은 여러분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존재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이 되어 있을 때
그때만 여러분 이 심적 상태가 혹은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는 없고요. 자, 이러면 이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에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 넓혀서 확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면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심적 상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 질문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행정복두랑 그 다음에 의식 이거랑 저번 주 것도 하나 만약에 시간 되면 여러분 그 독서 이론을 할 건데 독서 이론 아까 없는 사람이 하나만. 자, 이대로 그럼 이제 나질문을 갈게요. 자, 보자. 일반적으로 지각, 여러분 뭔가 대상을 인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여기 얘들아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노란색이야. 그럼 우린 노란색으로 얘들아 지각했다. 이러면 이 시각적 이미지로 얘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러면 인식하는 걸 우리 지각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이 지각에 정의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 자, 이런 지각을 이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된대요. 첫 번째 사실은 이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저 새, 내가 새를 인식을 하고 있고 새가 무슨 색이고 무슨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보고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 쟤랑 나랑 모두 다 물질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각을 분석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전제가 하나 나온 거네. 대상과 여러분 이 주체는 무조건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우주 바깥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다른 은하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 바깥에 있는 건 인식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걔네들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지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인식하는 대상이 바로 나랑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물질세계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고 본다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몸은 여기에 있고 내 본질은 내 정신은 어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세계를 얘들아 지금 몇 개의 세계를 만들어놨어? 2개의 세계를 만든 거야. 이 몸이 있고 지각이 일어나는 물질 세계와 여러분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 정신 세계가 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 세계가 2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의식이, 내가 선생님 이거 조사 잘못 썼어 얘들아. 몸과 의식이 서로 다른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물질 세계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어서 이거는 의식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몸으로서의 나. 이 몸으로서의 나는 누구랑 같이 있을 거냐면 대상과 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상을 내가 뭘 했어 얘들아? 보고 듣고 그렇지 지각을 하면 그 지각한 여러분 나의 의식은 여러분 여기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가 무조건 2개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 자 그럼 볼게요.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입장은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야 얘들아? 객관주의 입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객관주의의 입장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은 물질로 환원해서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던지 아니면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가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객관주의의 입장은 2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의식과 얘들아 모든 물질이 똑같다.
여러분 약간 누구랑 인식이 비슷해? 동일론이랑 입장이 비슷하네, 그치? 의식을 물질과 구분해서 얘들아 독자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능주의랑 입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 전자에 의하면 여러분 둘 다 의식과 물질이 동일하다고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라고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으니까 그냥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 그냥 반응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거는 의식은 우리는 다른 말로 얘들아 의식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 근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의해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반응인지, 왜 의식을 했다는 건 의식 이꼴 얘들아 뭐야? 물질이잖아. 얘는 의식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식을 보고 의식을 듣고, 얘들아 내가 어떤 물질을 보고 듣는 게 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근데 후자는 여러분 인식과 얘들아 의식과 이 물질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 물질, 이 대상을 내 의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나온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물질은 사물이랑 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내 의식은 여러분 저 물질로부터 얘들아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에 대한 물질적 반응. 내가 얘들아 여기에 뾰족한 걸 찔렸어. 물질에 의해서 찔린 거잖아. 그럼 내가 따가워 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물질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자 입장인 거고, 근데 후자는 이 사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찔렸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건 아픈 거야, 이거는 따가운 거야, 내가 판단을 하는 입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처럼 양자 모두 여러분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를 하고 지각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객관주의의 입장에서는 이게 물질과 의식이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입장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야 얘들아? 모두 다 주체와 대상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제가 공통점이, 그 다음에 지각을 이해한다는 게 그게 모습이고, 또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서 각각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각을 하기 전에 이미 저기 새가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대상과 나는 이미 지각하기 전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여러분 객관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를 여러분 내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새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랑 이 내가 얘를 인식을 하는 이제 주체라고 생각하고 얘를 대상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대상하고 주체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죠. 얘네하고 얘는 뭐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얘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두 가지의 내용들이 얘들아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게 전제 1. 그 다음에 내가 이 대상을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얘들아 이미 얘도 존재해. 얘도 존재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얘를 보니까 뭐가 된 거야? 아, 새가 저렇게 노란색이구나. 저 새가 저기 나무에 앉아 있구나. 내가 보고 있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존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각이 나중에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선으로 존재하고 내가 후로 여러분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지. 이게 일반적인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각과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필자는 여러분 일반적인 객관주의자들의 입장이랑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볼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대상과 여러분 주체가 얽혀 있는 관계, 이게 여러분 지금 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필자에 얘들아 어떤 반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시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진다. 그쵸?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고 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시에 손을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동시에 나도 이 사람의 얘들아 손을 잡았으니까 촉각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도 나에 대한 촉각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얘들아 먼저 만지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건 주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만지니까 감각을 인식을 했잖아. 이러니까 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 거네. 나 말고 손을 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빈칸 정리하면 나와 나의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각을 먼저 하게 되니까 주체와 대상을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지각이라고 하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만 여러분 지각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얽히는 작용이 있어야만 이게 얘들아 뭐가 되냐면 조건이지 원인이라고 해도 돼. 그래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가 될 수 있대. 이게 결과야.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이고 지각과 감각은 따로 구분되진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어떻게 되면 대상과 주체가 얽혀야만 대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됐다는 걸 알기 전에 여러분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지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손을 여러분 이렇게 만져봐야 이거 잡은 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네? 아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구나. 지각을 해야만 여러분 대상과 주체를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인 입장과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바로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오른쪽에 얘들아 우리 빈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여러분 객관주의자들의 입장은 여러분 주체하고 대상, 지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여러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얘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그치 얘들아 우리 어딘가는 여러분 닭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닭이 어딘가는 존재할 거고 그 닭을 딱 보는 순간 닭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사실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얘가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닭이나 나무나 이런 대상들을 지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필자는 그게 아니라 필자는 여러분 지각을 먼저 해야만 그래야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고 별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서든 상관없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여러분 둘 다 얘들아 순서는 다르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있거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주체와 대상은 연결되어 있다기보다 분리. 이 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공통점. 물론 여러분 지금 이 필자는 대상과 주체가 얽혀있는 과정이라고는 했지만 얽혀있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거든. 분리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가보자. 자 여러분 네 번째는 그러면 확실히 이제 누구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거는 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필자는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 반응, 의식의 판단 이거 누가 생각했던 거야? 객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주의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인 것이다. 내가 여러분 직접 체험해보고 지각하고 보고 느끼고 얘들아 내가 들어야만 그래야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모두 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각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로렌즈랑 입장이 어때요?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로렌즈는 여러분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이 어디서 온다? 외부에서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직접 내 몸 안에서 경험을 해봐야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내 몸 안에서 지각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각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수능 완성에 나왔던 행정법규도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행정법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아까 봤던 불확정 법 개념에 얘들아 연계되어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내용 사실 반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한번 봐보자. 행정법규는 행정청이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B를 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을 지닌 요건, 효과의 조건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빈칸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행정청은 A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여야 되는 거야? 요건. 그렇지. 그 다음에 B를 해야 한다, B를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뭐가 돼야 돼? 효과. 근데 이 효과에서 여러분 해야 한다라고 해도 무조건 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기속행위. 근데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선택권을 주는 건 재량행위. 그렇지. 앞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건, 효과의 조건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 행정법규의 얘들아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구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형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즉 특정의 사실들이 법 규정에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정청이 특정의 행정행위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건에 무조건 해당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법률 효과라고 보는 거네. 다시 여러분 요건에 해당만 하면 그럼 여러분 기속행위나 재량행위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는 법률 효과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자. 이때 B를 해야 한다처럼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이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기속행위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냐면 정이 들어갔으니까 앞에 내용보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유든 이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건이 뭐야 얘들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렇지. 이게 요건이야 얘들아. 이 요건의 여러분 효과는 여러분 무슨 효과를 발생해야 돼? 취소해야 돼요. 운전면허 취소해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 여러분 선택권이 없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속행위는 선택권 없이 바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 행정청은 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거부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운전면허 취소 행위는 기속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위로 올릴게. 자, 반면에 B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러면 효과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법규가 가능 규정 형식으로 행정청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재량행위에 얘들아 뭐가 되냐면 정의라고 보면 되겠다. 정의. 자,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왔어? 요건 나왔어. 그치? 여러분 뭐뭐 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게 요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효과. 그렇지. 근데 여기에 이미 이러면 취소나 정지라고 하는 두 가지에 뭐가 제시되냐면 선택권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 혹은 정지 그 집행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부여가 되었다. 이런
그쵸? 아무리 얘들아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 이제 선택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이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 부당한 경우는 없는지 법원의 통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의 경우는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걸 특정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않는 행정행위는 법원에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얘들아 음주운전을 아까 했을 때 여러분 음주운전을 여러분 이걸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측정을 거부를 한 거야. 거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경찰청장은 뭘 해야 돼? 면허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어가지고 여러분 이 취소를 만약에 안 시켰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발생한 거예요? 행정행위가 여러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취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위법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효력이 부정된다라고 하는 건 법적인 내용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위법행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위법행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재량 경우의 경우는 이 입법자가 가는 규정을 통해서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을 주어진 목적에서 벗어나 행사된 것이지만 그런데 심사할 뿐 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법성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얘네들은 법원이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딱 이거밖에 없는 거네. 주어진 목적을 벗어났을 때만. 이때만 위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위법한 여러분 재량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심사해서 얘들아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가 일어나긴 했는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정도면 취소 정지 중에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생각해서 취소를 줬어. 근데 아까 얘들아 우리가 난폭 운전을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취소나 정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정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준 거야? 취소를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취소하고 이번 정지는 그 법 안에 재량 선택권을 준 거니까 취소를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의 사안이 조금 여러분 정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취소를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 가끔 판사들이 이 형량 때리는 거 보면요. 이러면 몇 년까지 행한다라고 하면 나 최고 형량이 막 10년이다라고 하면 어떤 법을 얘들아 어긴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조건 10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막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는데도 그 아니면 여러분 전속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3년, 4년 이렇게만 받고 풀려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거지. 왜? 최고 10년이니까 그 안에서 얘들아 형량을 주는 건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만 법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행위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을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재량행위라도 위법성은 인정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난폭운전을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정리나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어떤 사회적인 관습으로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정지를 해야 돼. 근데 얘들아 이 경찰청장이 뭘 때린 거야? 취소를 때렸어. 여러분 이거 위법이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었어. 이 경찰청장의 아들이어가지고 정지를 주지 않고 만약에 취소를 때렸어. 그 경우에도 뭐가 들어갔어? 사적인 내용이 들어갔네. 사익이 들어가 버렸네 얘들아.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재량행위 올바르게 하더라도 얘들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법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공적인 일하고 사적인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적인 일을 여기다 개입을 했을 때 이게 위법성이 또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재량이 얘들아 주어진 목적을 벗어나서 행사가 되었을 때에는 위법성을 인정한다. 이거? 나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려고. 그 여러분 이거 인정이고 얘는 기속행위가 위법인 경우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 범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통제성이 제일 강한 건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중에 누가 좀 더 통제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속. 그렇지. 기속이 좀 강하고 재량은 여러분 이 위법성을 어긴 부분들의 행위에서만 좀 선택권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면서 통제성을 좀 줄이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가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도 한번 가보자. 나지금 갈게요. 법률 요건에 추상적인 법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대. 아까 얘들아 법은 구성이 될 때 뭐와 뭘로 조문이 구성되더라?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그 요건 중에 추상적인 법이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의 복지나 아니면 공적 질서나 위험 등의 같은 이런 법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약간 제한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돼야 되는 법들, 이런 법들에는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의 적용 여부까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왜?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이러면 여기 추상적인 법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자, 누구의 예시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이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만들어지거나 딱 인위적인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 우리 이미 배웠잖아. 불확정성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불확정법 이 법의 예시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성격의 법의 얘들아 예시라고 보셔도 되냐면 추상적 성격의 법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 자, 이와 같이 법 규정이 의미가 일적이지 않고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법 개념을 불확정 법 개념이라고 한다. 아까도 얘들아 우리 앞에 지문에서 불확정 얘기가 나왔을 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똑같은 개념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 자, 이 법 규정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정 법 개념을 사용해서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공공의 복지나 공적 질서나 위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그 이태원에서 여러분 그 압사 사건이 일어날 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위험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일회적으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게 원인.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게 결과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의 광범위한 판단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지금 여러분 불확정 법은 한 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 지금 행정청이 얘들아 뭘 해야 되냐면 판단을 해야지. 법원이든 뭐 경찰청장이든 아니면 소방청장이든 이런 어떤 사람이든 이 법의 내용을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판단을 얘에 대해서만 각각 판단할 건지 아니면 얘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건지 이렇게 각각의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이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 판단이 얘에 대해서 그냥 하나로만 판단을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법 자체가 얘들아 되게 광범위하니까 판단도 광범위하게 범위를 줄 건지 아니면 판단을 하나로 규정을 할 건지 딱 제한을 줄 건지 이렇게 입장이 두 가지 입장이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마다 다르게 할 건지 아니면 하나로 해석할 건지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단 한번 봐볼게. 판단 여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하나의 결정만이 아니라 다양한 판단 가능성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다고 보면서 즉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뭘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해야 해석이 너무 다양하니까
광범위한 판단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정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광범위한 판단권을 인정하자고 하는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광범위한 판단권을 인정한다. 자, 이 인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법 개념이 얘들아 해석이 어떻기 때문이야 얘들아? 다양해서. 그렇지. 자, 이 입장은 법 적용 과정을 사실관계 확인. 여러분 사실관계 확인, 법 적용 단계 이런 순서 매길게. 그리고 법률 요건에 사용된 법 개념의 해석. 확인된 사실관계의 법률 요건으로서의 보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그러면 판단여지설에 적용되고 있는 법 적용 과정의 단계라고 여러분 구분이라고 생각해도 돼. 자, 여기서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내용하고 법 개념의 해석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요. 왜냐면 이게 정말 사실관계에 따르고 있는지, 이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법정에 갔는데 이 사람이 정말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선량한 사람인데 얘들아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법 개념의 해석은 이 사람이 만약에 얘들아 살인인데 정당방위의 살인인지 아니면 여러분 그냥 무자비의 자기 흥미를 위한 살인을 한 건지, 여러분 도둑질을 했을 때도 이 도둑질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욕망 때문에 도둑질을 했는지, 여러분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걸 판단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한 불확정 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는 여러분 이게 3번인데, 이 3번은 이걸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전문성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여러분 사법심사는 여러분 이거는 답이 딱 떨어지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어떤 법에 해당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거는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굳이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불확정법에 포함될 수 있을까? 아까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음주운전이 얘들아 만약에 취소 처리처럼 기속행위처럼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불확정법에 포섭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여러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벌을 여러분 취소로 할 건지 정지로 할 건지 선택권을 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가 판단 여지가 다양하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야. 그러면 판단 여지설에서 행정청에 판단 여지를 인정하는 여러분 근거가 바로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문성과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즉 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행정의 특수성이 뭐예요, 여러분? 행정의 특수성은 바로 요거야, 얘들아. 바로 위에 전문성과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 여지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이 있대. 여러분 사법심사가 곤란한 게 몇 번이야, 얘들아? 3번이지. 불확정법이 포섭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 판단 여지가 여러 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가보자. 판단 수건설. 이 판단 수건설은 불확정 법 개념의 해석에 행정청의 선택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 여지를 줄 게 아니라 판단은 무조건 하나의 판단만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판단 수건설의 정의이자 이 설의 얘들아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불확정법 개념은 그거를 적용할 때 그 시대의 사회, 경제, 기술 분야의 평균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에 따라 특정한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확정법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맞춰서 법은 하나의 결과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판단 수건설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판단 여지를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근거는
당시의 시대적인 평균값과 그 시대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하나의 결과치만 만들 수 있다고 본다는 거야. 자,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입법자인 의회,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의회가 행정청의 불확정 법 개념의 판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 수반권은 여러분 무조건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대. 의회가 이 불확정 법 개념에 판단 권한을 줬을 때만.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불확정 법 개념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수건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판단 수건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면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불확정 법 안에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거 누구 입장인 거야? 판단 여지설의 입장이야. 그런데 수건에 의해서 얘들아 결정된다. 수건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권한을 특정인에게 재량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량으로 넘기는 게 얘들아 뭐예요? 판단 수건설이죠. 이렇게야.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 행정청의 판단 여지 인정 여부는 이 행정의 탄력성, 여러분 탄력성 선생님 뜻 써놨어 얘들아. 어떤 상황에 맞게 이런 좀 잘 대처하는 걸 탄력성이라고 하고 비탄력적이라는 거 어떤 현상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걸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행정의 탄력성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고려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 판단 여지는 여러분 다양하게 해석을 하든 하나 수건설만 가지고 있든 어떻게든 여러분 이 여지를 준다는 건 행정이 여러 가지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평가에 대한 교육적인 판단,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 등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교육법을 만들 거예요. 그 교육법에서 여러분 얘가 불확정 법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교육법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 교육 전문가가 들어가서 교육이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어겼을 때 어떤 법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시험이나 평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제 부분들도 이렇게 얘들아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텐자의 생각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행정법규에서 지금 여러분 법률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 법 개념이 사용이 됐을 때 판단 여지설과 판단 수건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판단 여지설은 여러분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고 판단도 여러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판단 여지설은 어떤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냐면 재량행위랑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비슷한 부분이고 판단 수건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의 결과치만 가지고 와야 되잖아. 기속행위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하셨으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에서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정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주진 못할 것이다.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면 이렇게 질문을 제시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호기심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암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음에 나올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올 거냐면 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은 독서를 왜 할까? 여전히 왜 책을 찾아 나설까? 이걸 본다면 독서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이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질문을 했고요. 대답을 하죠. 무슨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문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 독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독서를 사람들이 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가자. 자 독서는 자신을 살펴볼 이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여러분 대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내 자아 성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해준다. 자,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져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 형식에 해당한다. 여러분 왜 독서는 여러분 끊임없는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글을 쓴 필자가 있으면 이 필자가 여러분 이 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독자랑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독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독서의 어떤 성질을 얘기하고 있냐면 의사소통이 우리가 화법과 작문 했을 때 여러분 뭐 말하고 듣는 행위 화법만 여러분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 독서 또한 여러분 의사소통 행위라고 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줄 삶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그냥 성찰만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도 봐도 되는 거네. 자 이렇게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고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나 다름이 없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외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러면 책을 통해서 이러면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 가장 깊은 생각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여러분 이 독서 경험은 책에 내포된 경험을 통해서 뭘 제공해주냐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죠. 그러면 성찰이 되면 여러분 뭐가 성장한대? 내면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면이 성장하면 여러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즉 독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독서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번째. 또한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새롭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독서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독서의 특성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독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점을 개인이 질문을 던진 것도 찾아낼 수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사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해도 여러분 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역사라고 하는 걸로 예를 든다면 역사라는 건 항상 변하면서 얘들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우리의 문제점은 이렇게 해소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책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책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 독서의 특성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걸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제시해주는 거야.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고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주는데 세상을 변동시키려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필자는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여러분 독서의 방법은 그냥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 국한하라는 거예요. 내용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했냐면 그 정보가
어떻게 타당하게 얘들아 쓸 수 있는지 정보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주어진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면했던 여러분 시대적 문제가 뭐였어요? 전쟁.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해결을 책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날개에다가 빈칸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독서 행위는 무슨 과정이라고 생각하냐면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자에게 이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식견을 제시를 해주고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세상이 변화가네. 그러면 여러분 독서는 궁극적으로 내 삶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사회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내 삶 바꾸는 거 맞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얘들아 이 독서는 여러분 나의 삶을 바꾸죠. 근데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 무슨 차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냐면 개인적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3문단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마지막 문단 갈게요.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고 여러분 자기 내면의 여행은 아까 얘들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번을 얘기하는 거고 외부 세계로의 확장은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2번에 해당하죠. 자, 이게 바로 독서의 뭐예요 여러분? 가치죠. 그렇죠. 폐연 속에서도 책을 찾는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있었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독서의 가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했고 다음 주는 여러분 그 아직 안 한 게 선생님이 그 경제 지문들 안 한 거거든. 이투스랑 경제 지문 안 한 것들에 있어서 그거 나가고 어차피 다음 주는 여러분 수업 나갈 수 있는 시간 별로 많지 않아서 다음 주는 그거 하고 만약에 얘들아 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 좀 빠듯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3, 4일에 학교 안 가더라고요. 3, 4일 다 학교 안 가가지고 그때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 왜냐면 여러분 8, 9, 11, 12 이렇게 시험이니까 5일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3일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진도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다음 주에 끝내고.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뭐 나왔어? 폼이 안 나왔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